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1년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이 6,444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수출이란 것은 특정 국가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집트에 위치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곳은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 선정량의 30%, 상품 교역량의 12%, 국제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가 이동할 만큼 수출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스토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에즈 운하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입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위치한 수에즈 지역.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이란 육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에즈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영역이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지역을 뚫으면 아주 나이스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굴삭기, 지게차 이런 중장비가 동원될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즉 지역의 최단 거리를 직선으로 뚫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지류와 홍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길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때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운하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갑자기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쟁이었죠. 만약 이 운하를 완성했을 때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동수단이 편리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건 이집트를 침략하는 적들 또한 쉽게 이집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당시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는 운하 건설을 중지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죠. 고대 페르시아를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발전시킨 다리우스 1세가 이집트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고대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마무리 지은 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홍해의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 혹은 또 다른 세력이 침략에 침략을 거듭해 수에즈 지역의 운하는 만들어졌다 파괴되었다를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던 1831년 26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페르디낭 드 렙세스라는 인물이 이집트 지역의 부영사로 발령받게 되는데요.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도착한 렙세스는 새로운 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를 건네받았죠. 이 서류 중에는 과거 나폴레옹이 이집트 지역에서 원정을 벌였을 때 내렸던 지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렙세스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와 지중해를 운하로 연결하는 것이었죠. 이 아이디어에 유레카를 외쳤던 렙세스는 자신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에즈 지역의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에게 연락해 운하 건설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결국 렙세스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외교관에서 퇴직한 뒤 이집트 법인으로 만국 수에즈 해양운하 회사라는 회사를 차려버렸죠. 이 상황은 앞으로의 수에즈 운하 건설 사업에만 몰빵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었을 때 56%의 지분은 프랑스의 주주들이, 나머지 44%는 이집트의 통치자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가 확보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렙세스뿐만이 아닌 프랑스 당국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프랑스의 대규모 사업을 방해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이에요. 프랑스는 사실 이 사업의 투자 지분을 프랑스 주주들에게 절반, 나머지 절반은 유럽 각국 정부에게 골고루 투자받을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영국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유럽 전역에 압박을 넣어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게다가 이 시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봤을 때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가 운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때문에 렙세스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찾아가 국제사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보자 라는 뉘앙스로 사업을 진행하자 요청했고, 오스만 제국 또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이때 오스만 제국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네, 영국이에요. 실제로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 대사는 이 상황을 보고 이집트와 오스만 중앙정부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영국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식민지화시켰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하죠. 하지만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이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이 사업을 제지할 명확한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영국 대사는 영국 정부로 보내는 보고서에 이 사업을 중지시킬 명분을 만들어달라 건의하기도 했지만, 사실 영국 입장에서도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다?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야. 또한 영국의 상인들과 기업인들은 오히려 렙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이득은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는 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수에즈 운하 사업은 1859년 9월 25일 착공되기 시작해 무려 10년간의 공사를 거쳐 1869년 11월 17일 완공됩니다. 이날은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통로가 약 1000년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사업은 193km에 달하는 운하를
팠다는 것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진 이후 전 세계 해양 무역에 숨통을 튀게 한 것이었어요.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유럽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즉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하가 파지게 된 이후 훨씬 더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무려 10,000km의 항해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 상황만 두고 봤을 땐 전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수에즈 운하를 끼고 있는 이집트 당국은 외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가 완성된 지 약 6년이 지난 1875년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앞서 언급되었던 수에즈 운하의 지분 44%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지분을 곧바로 인터셉트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이집트 경제를 주무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이집트 내부를 뒤집어 놓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1870년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집트 민족주의 세력, 이집트 정부, 유럽 세력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총 2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은 이집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잠재워주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어요. 이후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지도자를 스리랑카로 보내버리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이집트의 통제권이 영국에게 넘어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영국은 이곳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득이 되도록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지역으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데 이용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세력에 반대되는 나라들은 이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졌고요. 그러던 1950년대 중반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들이 점차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던 영국은 수에즈 운하에서 이득 볼 건 다 봤다고 생각했는지 최소한의 병력을 남기곤 자진 철수를 감행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른바 수에즈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수에즈의 위기는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쿠데타로 이집트의 정권을 잡았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영국 철수 이후 이집트의 각종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중심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사막 지역을 농경지로 개간해 이집트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스완 하이댐 건설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는 이 대규모 댐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집트에는 댐을 건설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은행, 미국, 영국은 이집트에게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선뜻 손을 내밀었는데요. 사실 이들이 손을 내밀었던 것은 이집트가 불쌍해서가 아닌 냉전시대, 그러니까 양극체제 하에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중동 지역만의 집단방위 체제, 즉 바그다드 조약에 이집트를 끌어들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영국의 극심한 반감이 있었던 나세르는 이를 당차게 거부해버렸고 오히려 미국에게 현대적인 무기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죠. 왜냐? 이집트는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정도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미국은 이집트에게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네, 바로 소련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집트가 자본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하는 척하면서 소련에 도와달라 요청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이집트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소련은 이때다 싶어 미국을 대신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집트와 소련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나세르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세르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당시 수에즈 운하는 레셉스가 설립한 수에즈 해양운하 회사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99년에 조차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1968년이면 자동으로 이집트에 귀속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나세르는 조차권이 만료되기 이전이었던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유럽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15,000여 척의 배 중 4분의 3이 유럽 국가들의 배이기도 했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전체 물량 중 절반이 석유였는데 이 석유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결국 여기서 또다시 등장을 감행한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이집트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극대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국과의 조율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력이 침공을 감행했다? 이건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 자본주의 세력의 세계적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즉 자칫하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즉시 철수하라는 요청을 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련은 이때 철수하지 않으면 핵을 발사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요.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1956년 12월 모든 군사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물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1957년 3월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죠. 이후 수에즈 운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져 세계 무역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죠.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지난 2021년 3월 23일
이른바 길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사태는 에버 기브노라고 하는 무게 22만 톤, 크기 400m의 에펠탑보다도 큰 진짜 거대한 화물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버 기브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뱃머리가 동쪽 제방에 처박히면서 약 6일 동안 글로벌 교역에 큰 혼란을 빚게 되었죠. 2020년 기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배는 한 해 동안 무려 19,000여 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말은즉 하루 평균 50척이 넘는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이 수치는 전 세계 컨테이너 선정량의 30%, 상품 교역량의 12%, 국제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동하는 수준이었죠. 심지어 이집트는 통행료만으로도 국내 총생산의 2%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로 벌어들이는 통행료만 해도 연간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3,380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잠깐만 들어봐도 이 지역이 막힌다? 그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에버 기브노 자초 사고로 인해 약 6일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 넘어요. 아무래도 운하가 막히면서 일시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유럽에서 중동 등으로 운송 중이었던 가축 9만 2천 마리가 아사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400척이 넘는 배들이 운하 통행을 기다렸으나 통행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수에즈 운하, 지정학 쪽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